서울 마포구. 늦은 밤 번화가의 불빛도 점차 꺼져갈 무렵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있었다. 그곳은 바로 서울 시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울리는 소리, 간호사 호출벨, 간간히 흘러나오는 환자의 신음, 보호자의 다급한 목소리까지 밤은 깊어갔지만 그곳엔 단 한순간의 고요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응급실 자동문이 치익하고 열리며 누군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등에는 낡은 군용 배낭, 어깨엔 누렇게 바랜 군용 점퍼를 걸친 한 노인이었다. 군활하기엔 너무 달아 바닥이 닿는 소리가 질질 끌리는 슬리퍼처럼 퍼졌고 그의 몸에서는 기묘하게 뒤섞인 냄새, 오래된 곰팡이, 땀, 지린내, 그리고 낡은 쇠붙이 냄새 같은 것이 퍼져나왔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대기의자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싸구려 담요 하나를 무릎에 덮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빠르고 차가웠다. 뭐야, 냄새. 노숙자 아냐? 병원에 왜 들어와? 누군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겼고 어떤 보호자는 코끝을 막고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시선을 피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어린 인턴 간호사는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간호사님, 저 사람 좀 치워요. 환자들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금세 전파되었고 응급의학과 과장은 곧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좀 불편한 분이 오셨는데 처리 지시 좀 주십시오. 그리고 10분 뒤 정장을 차려입은 병원장이 직접 응급실로 들어섰다. 의사 가운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그는 말없이 노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쳤다. 눈엔 연민도 의학적 판단도 없었다. 오직 병원 이미지만을 걱정하는 관리자 특유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그리고는 마치 청소 대상이라도 된 듯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당장 내보내요. 냄새 때문에 다른 환자들 불편해합니다. 병원 이미지도 생각 좀 하시고. 그 말이 떨어지자 응급실의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간호사 김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선체로 주위를 둘러봤다. 혹시 누군가 나서서 반대해주진 않을까? 지금이라도 저런 분일수록 더 살펴야죠라고 말해주는 동료가 있진 않을까?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차트를 핑계로 시선을 피했다. 팀장의 눈짓은 이미 너 나가서 처리해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고 정의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환자 목록을 접은 뒤 노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여긴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말끝은 작고 떨렸고 눈앞의 노인은 마치 아무 감정도 없이 마치 이미 이런 일을 수없이 겪은 듯한 태도로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허리는 심하게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으며 어깨에 걸친 가방에서는 녹이 쓴 깡통 하나가 바닥에 텅 하고 떨어졌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하지만 그 깡통을 주운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도 물 한 잔을 건네지도 않았다. 노인은 말없이 등을 돌렸다. 병원 자동문은 그가 다가오자 조용히 열렸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온 찬 공기는 오히려 그를 더욱 외롭게 보이게 만들었다. 걸음은 느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닳고 다른 구나 밑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다. 바닥엔 작은 마른 흙가루들이 떨어졌고 먼지가 그의 발걸음을 따라 흐르듯 남겨졌다. 그는 등을 깊게 구부린 채 마치 세상 짐을 온몸에 짊어진 듯한 자세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어깨에는 군용 천으로 만든 낡은 가방이 걸려 있었고 끈이 한쪽 풀린 그 가방은 질질 바닥을 스치며 따라왔다. 가방 끝자락엔 누런 천 조각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오래전 야전 텐트에서 떼어낸 조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천에는 아직도 빛바랜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바람결에 그것이 살짝 흔들릴 때면 알 수 없는 슬픔이 그 작은 천 조각에서조차 전해졌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어떤 시선은 경계였고 어떤 시선은 불쾌함이었으며 아주 소수만이 그를 눈으로 따라가며 말없이 안쓰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가서진 않았다. 그 누구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폭풍이 조용히 스쳐간 자리처럼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동문을 지난 그는 어둠이 깔린 병원 출입로 끝자락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침묵은 꾸짖음보다 분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처럼 남았다. 그가 떠난 후 김정희 간호사는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몸은 일상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침대 쪽에 남아 있었다. 무심코 그의 자리를 정리하려 침대로 다가갔을 때였다. 담요를 걷어내고 시트를 펼치던 손끝이 무언가 낯선 감촉을 느끼며 멈췄다. 김 간호사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거기에는 작고 조심스레 접힌 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태극기였다. 가장자리는 헤어졌고 중앙의 태극 문양은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된 듯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조용히 얹혀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전쟁 영화에서나 보던 군인의 마지막 신분증 같은 물건이었다. 금속판은 거칠고 녹이 군데군데 스며 있었으며 이름과 군번은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분명했다. 단순한 쇳덩이가 아닌 수십 년 세월의 기억과 명예, 그리고 고통의 상징 같았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김 간호사는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고 이상하게도 손바닥이 따끔하게 저릿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 안엔 한 사람의 인생, 한 세대의 희생, 그리고 누군가가 오랫동안 감추고 살아야 했던 고독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 몇 명도 그 곁으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저분, 그냥 노숙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누군가 중얼이듯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 간호사의 눈엔 아까 그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초라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비참했지만 꺾이지 않았던 그 눈빛. 분노도 구걸도 아닌 담담한 체념과 동시에 묘한 기계가 담긴 눈이었다. 대체 저분이 누구였던 걸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이며 조용히 군번줄을 내려다봤다.
마치 쇠붙이 안에 갇힌 이름 없는 역사가 손끝을 타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녹슨 군번줄 하나가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을 뒤덮을 수십 대의 국방부 차량과 그 노인을 찾아 직접 방문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병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정의의 물결을 예고한 시작이었단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울 마포구 땡땡병원 주차장은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출근 시간, 늘 북적이던 현관 앞 풍경도 이상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고, 간호사와 의료진, 행정직원들은 어딘가 모르게 술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평소보다 말을 아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경호 차량 특유의 낮고 둔탁한 엔진음이 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초 후 검은색 SUV 6대가 줄지어 병원 정문 앞에 정차했다. 각 차량 앞뒤엔 국방부 마크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고, 잠시 후 뒤따라 도착한 군용버스 2대에서는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검은 베레모를 쓴 헌병들이 내렸다. 저기 군인들이다. 무슨 일이지? VIP 환자라도 오시나? 방문객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멀찌감치 서서 조용히 속삭였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슬그머니 카메라를 들이댔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다. 그 어떤 응급 이송이나 고위 인사의 방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 헌병들은 아무 말 없이 병원 입구 양옆으로 도열했다.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지금부터 이 공간이 일시적으로 군사시설이 된 것 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곧 가장 앞 SUV의 뒷문이 칙 하고 열렸다. 구두 굽소리 하나가 정적을 깨듯 병원 마당에 울려 퍼졌다. 내린 이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검은색 맞춤 양복 재킷 가슴엔 국방부 휘장이 단정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정윤철 장관이었다. 장관은 시선을 한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 뒤로 군 관계자, 부관, 수행비서, 그리고 한 명의 참모가 무표정한 얼굴로 줄지어 따랐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는 장관의 발걸음은 결코 빠르지 않았지만 묵직했다. 그가 지나칠 때마다 복도 양옆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숨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다. 간호사들조차 수술실 가온 자락을 한 번 더 매무새 정리했고, 인턴들은 주먹을 꽉 쥐고 숨죽인 채 모니터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존재만으로 병원 전체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서 안내해 드리세요. 당황한 듯 병원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잡고 뛰어나왔고, 접수대의 직원은 진료 명단을 든 손을 내려놓은 채 얼어붙었다. 멀리 상황을 지켜보던 병원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정장을 급히 여미며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러 뛰었다. 얼굴에는 불길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장관은 병원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지 않고 천천히 벽에 걸린 환자 중심병원이라는 액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며 병원장에게 묻지 않았다. 그냥 서류를 꺼내 천천히 병원장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서류 봉투에는 큼직한 군무기밀 표시와 함께 국가유공자 인적사항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장관은 묵직한 음성으로 말을 꺼냈다.
이 병원에서 어제 퇴원 조치한 노숙자 한 분 기억하십니까? 병원장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아내 어제 제가 들은 따로는 특별한 보호자도 없고 응급 상황도 아니어서 퇴원 처리. 그의 말은 중간에 흐려졌다. 눈을 피하고 있었다. 어제 이 병원에서 쫓겨난 분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병원장실 전체가 움찔 흔들린 듯했다. 공기마저 잠시 멈춘 듯했고 창밖에 햇살조차 기세를 죽인 듯 유리창 너머 흐려져 있었다. 장관은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그분은 이 나라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절 국경선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피난하던 바로 그 전장에서 소총 하나 들고 끝까지 전선을 사수했던 6.25 전쟁의 생존자입니다. 그의 말투는 과장도 분노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엔 시대를 넘어선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장관은 마침내 병원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리고 저녁 당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셨습니다. 대장 계급장 별 4개. 국기가 걸리면 모두가 경례하던 그 이름 바로 이강수 장군입니다. 병원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을 가격이라도 당한 듯 턱이 멈췄다. 입을 벌렸다 닫았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듯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다. 무릎이 툭 하고 꺾였다. 마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위신과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그는 겨우 의자에 손을 짚고 버텼지만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흘러내린 땀이 뺨을 타고 셔츠 깃으로 젖어들었다. 장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병원장은 더듬거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장관은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뚫어보듯 바라보았다. 몰랐다고요? 짧은 질문 한마디가 마치 법정의 판결문처럼 공간에 울려 퍼졌다. 장관은 병원장의 굳은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병원 복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엔 전날 응급실에 있었던 간호사들과 주치의 그리고 행정직 직원들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의료진 수십 명이 마치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꾹 다물었으며 몇몇은 눈을 피하듯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을 천천히 걷던 장관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복도 한가운데에서 돌아섰습니다. 그의 정장은 어깨에 힘이 실려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병원 전체를 장악한 기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걸었던 분이 병원 복도에서 냄새난다는 이유로 내쫓기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수준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 복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 앞에서 어떤 말도 핑계도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장관은 다시 한번 의료진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총 대신 자신의 몸을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군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공간, 이 병원, 이 복도,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잊었습니까? 간호사 김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표정하게 건넸던 그 한마디 나가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이제는
귓가에서 회초리처럼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고 병원 로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인간 존중이라는 문구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 빛은 지금처럼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이전에 인간을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천천히 돌아섰고 수행원들과 헌병들이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는 숨을 죽인 듯 침묵했고 복도에 서 있던 의료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 뒤로 멀어지는 군화 발자국 소리만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방문이 끝난 직후 병원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은 언론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고 그 중에서도 단 한 문장, 병원 복도에서 쫓겨난 전직 합참의장 이강수 장군 이라는 표현이 전 국민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이강수, 2위는 국방부 장관 병원 방문, 3위는 노숙자 퇴원 사태가 나란히 차지했고 뉴스 속보 알림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유공자 모욕 사건, 복도에서 쫓겨난 별 넷 장군 기사 제목은 날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바뀌었고 댓글창에는 이게 나라냐, 그 병원 이름 공개하라, 우리 아버지도 전쟁 참전하셨다 같은 분노와 슬픔의 목소리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방송국들은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기 시작했고 SNS에는 군번줄 사진, 태극기 사진, 병원 윤리 강령을 조롱하는 밈까지 퍼지며 일파만파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당 병원은 전국적인 지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는 밤을 새워 진행되었고 언론 대응팀은 사과문 초안만 7차례나 고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늦어진 사과나 뻔한 해명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 한복판에는 커다란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천으로 덮여 있어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정오, 의미심장한 침묵 속에서 천이 걷혔고 그 안에는 큼직한 새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진료실. 그 아래 금빛 음각으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 이들을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환자들과 보호자, 취재진, 의료진까지 모두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실 바로 옆 가장 빠르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마련된 이 진료실은 국가유공자와 고령 참전용사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으며 전담 간호팀과 응급의가 상시 대기하는 존중의 공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오픈 첫날 92세의 6.25 참전용사 김태식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구불구불한 손으로 구조물 앞에 금빛 문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날 기억해 주는구먼. 그 말에 현장에 있던 몇몇은 눈시울을 훔쳤고 병원 관계자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강수 장군이 바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렸고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따뜻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들에게는 냉정한 바람이 닥쳐왔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닥친 인물은 병원장이었습니다. 장관 방문 당일 오후 그는 단 한마디 해명도 없이 병원장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홈페이지에는 단 2줄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땡땡병원장 김덕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사임. 후임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출국했으며 미국 서부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각에선 다시는 국내 의료계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간호팀장이었던 박모 간호사였습니다. 사건 직후 열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그는 현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증언 앞에서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최종 징계는 복지관 의료상담실로의 전보 조치였습니다. 병원 본관에서 가장 멀고 찾아오는 환자보다 외로운 어르신이 더 많은 외곽 지역이 그의 새 근무지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의 이름이 적힌 간호팀 회의실 의자는 비워졌고 후배 간호사 몇몇은 그날 아무 말도 못한 게 아직도 죄책감으로 남는다며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징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병원 교육자료 첫 페이지에는 이강수 장군 사례가 공식적으로 수록되었고 새로 입사한 인턴과 간호사들은 첫 교육 시간에 그날의 사건 영상을 시청하며 병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곳곳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슬로건이 게시판마다 붙었고 이름을 불러주는 진료, 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상담 같은 실천들이 조용히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단지 절차였던 의료 행위들이 이제는 존중이라는 이름의 실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병원은 조금은 더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늦은 오후의 햇살이 병원 앞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정문 앞에 한 대의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고 그 모습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러 온 듯한 묘한 기운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단정한 군복 차림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그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와 바지 한복판에 선명하게 잡힌 주름, 그리고 손등 위로 드러난 굵은 핏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이강수 장군. 며칠 전 병원 복도를 조용히 떠나야 했던 그가 다시 병원의 문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은 예전보다 조금 더 야위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군인의 품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단했고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죽음과 생존의 경계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병원 건물을 바라보다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청년에게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자, 자제. 낮고 느린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와 품격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군의 병원 방문 소식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도 창가 곳곳에는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과 젊은 인턴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이강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병원 윤리 교육 시간에 그의 사례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휠체어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지나갈 때마다 그 길 위에는 조용한 존경이 자연스레 깔려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간호사 김정희였습니다. 며칠 전 장관의 질책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던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침대 머리맡에 군번줄을 올려놓고 잠들곤 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노인의 눈빛, 말없이 바닥에 떨어지던 깡통, 세월의 발에 하얗게 변해버린 태극기의 모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몰랐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다가오자 정희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다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심장보다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듯이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장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지도 않았고 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 지켜보며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깊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군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괜찮네. 누구나 실수는 하네. 하지만 그 실수에서 사람을 배우는 게 더 귀한 일이야. 그 말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고 위로였으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따뜻한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들어 병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전 총성이 멎은 전장의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날처럼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존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복도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조용히 걸렸습니다. 이강수 장군 진료 사례를 기억하며 존엄은 외모나 신분이 아닌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용서받는 순간 나는 진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김정희. 그리고 그 글귀는 누구보다 병원 직원들의 마음을 천천히 바꾸어 나갔습니다. 이름 없는 노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응급실 인턴, 보호자가 없어도 끝까지 곁에 남는 간호사,
침묵 속에서도 눈을 마주치는 진료실의 의사들. 그렇게 이강수라는 한 이름은 병원의 방향을 바꾸었고 진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어른,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